미생물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미생물 똑같은 일을 한 종류의 미생물이 여기에 살고 있다. 반초동물의 장기보다도 이런 시스템이 가진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과 비타민이 가득한 맹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미생물에게 독점되지 않고 동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뚜렷한 단점도 있다. 맹장이 위장을 지나서 장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맹장에서 생산된 미생물을 소화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사용되지 못한 채 노폐물로 배출된다. 하지만 몇몇 설치류는 식분성, 자신의 변을 먹는 성질이 있다. 이런 행동은 이 미생물에서 얻는 영양분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행동은 확실히 설치류에게는 이득이 된다. 이런 행동을 막는다면 자연계에서 쥐와 토끼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장 소화 동물들은 미생물의 발효 사물만을 이용한다. 맹장 안의 약물이 대장으로 들어가서 소화되지 않고 흡수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과 당나귀 같은 대부분의 대장 소화 동물들은 풀을 먹고 살 수가 없다. 대부분의 대장 소화 동물들은 그들이 곡식이나 영양분이 풍부한 다른 사료를 먹어야 한다. 배 속에 셀룰로스 소화를 도와주는 미생물이 있는 것은 포유동물에게서 있는 것이고, 흰개미가 목조 건물에 일으키는 피해는 어마어마해서 미국에서는 그 피해액이 연간 20억, 30억 달러로 추산이 된다. 흰개미는 사회 조직을 이루고 있는 파괴적인 집단으로 다산하는 여왕과 왕, 그리고 생식이 불가능한 병정과 일꾼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왕국을 이루고 있다. 왕 흰개미는 여왕 흰개미가 생식하는 것을 돕고 왕국의 형성을 감독하며 평생 여왕과 계속해서 교미한다. 제국은 땅속이나 나무 속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거나 건물 안에 있다. 하나의 제국이 잘 들어가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 자손들은 새로운 장소로 날아간 다음에 날개를 잃고 거기 정착해서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틀이 많은 소처럼 흰개미도 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하와이 같은 아열대 지역에 있는 집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 흰개미들이 나무를 씹어 먹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호놀룰루 위쪽의 비가 자주 오는 언덕에 있는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는데 대화 도중에 침묵을 목조 구조물을 깔아먹는 흰개미의 바슬거리는 소리가 채워주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다른 미생물들이 최종 산물로 방출한 수소 기체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버린다. 원충은 대체로 먹이사슬에서 한참 아래에 있다. 이들은 박테리아, 고세균 그리고 가끔은 다른 것들을 흡수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원생동물도 소에 흡수된다. 어떤 원충은 셀룰라제를 생산하기 때문에 먹이사슬의 꽤 위에 위치한다. 수많은 역초는 균류도 식물 성분 중에서 미생물의 공격을 가장 잘 견디는 리그닌의 성질을 현기성인 반추위에서 균류는 독특한 종이다. 대부분의 균류들이 호기성 세균이라 산소가 없으면 복제를 할 수 없지만 반추위에 사는 균들은 필요에 따라서 현기성이 되었다. 현기성 반추위에 함께 사는 주요 미생물 종들이 이루는 군집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냄새가 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몇몇 헌신적인 반추의 미생물학자를 제외하면 이것은 코를 찌르는 악취의 혼합물이다. 하지만 객과의 짐승에서는 그렇지 않다. 객과의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으면 살을 먹기 전에 우선 배를 갈라 반추위의 내용물부터 먹는다. 반추위가 얼마나 많은 비타민의 공급원인지를 진화 과정에서 냄새의 강도를 낮춘 것은 아마 개의 흥미를 자극하면서도 저인의 인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타협이었을 것이다. 반추위 내용물의 냄새가 궁금하다면 건조 사료의 냄새를 맡아보고 그보다 훨씬 강한 냄새를 상상해 보면 된다. 몇몇 개 사료 제조업체에서는 반추위 박테리아를 배양하여 그 배양액을 자신들의 상품에 섞는 실험도 하고 있다. 냄새는 고약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양분 보충제로 반추위의 내용물을 먹는다. 에스키모 일부 부족은 오로지 술록만을 먹고 사는데 술록의 살만으로는 필수 비타민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들은 초기 탐험가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계혈병을 겪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타민이 풍부한 술록의 반추위 내용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때문이다. 말 설치를 유인원 같은 대장소 동물들을 포함하여 반수 동물이 아닌데도 음식 내의 셀룰로스의 덕을 보는 동물들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심지어 가끔은 우리도 그러하다. 반수 동물처럼 대장소 동물들도 장내에 있는 셀룰라제 생산 미생물들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들의 대장 내부는 반수 동물의 것과 상당히 다르다. 두 위장은 미생물이 생산하는 셀룰라제가 셀룰로스를 수용성 당분 분자로 주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회전 발효통이다. 하지만 소는 이 당분을 이용할 기회가 없다. 이 당분은 반추위 내의 미생물들이 빠르게 흡수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지만 반추위가 현기성 환경이고 무기호흡에 사용할 만한 산소 대체제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미생물들은 셀룰로스에서 나온 당분만을 발효시킬 수 있다. 발효 미생물들은 최종 산물로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같은 다량의 유기산을 생산한다. 소는 반추위의 벽으로 이것을 흡수하여 양분을 사용한다. 미생물들은 이런 유기산을 놓고 소와 경쟁하지 않는다. 미생물은 반추위 내의 현기성 환경에서 이것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반추 동물의 4개의 소화기관 중에서 셋째 위장인 겹주름 위에는 여러 개의 주름이 있다. 이 위장은 근육 운동 때문에 진공 상태를 형성하여 작게 분해된 반추위의 내용물들을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흡수하고 이 미생물들은 반추위 동물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다. 그래서 소는 풀을 먹지만 실제로는 미생물이 발효한 산물을 흡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유기산과 미생물 세포가 주요 영양분인 것이다. 소를 비롯한 다른 반수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이동식 공장이다. 공장의 발효 탱크에 계속해서 잘게 간 셀룰로스를 공급해서 그 산물을 양분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박테리아, 고세균, 원충, 심지어 균류에 이르는 모든 종의 미생물이 반추위에 존재하고 각각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추 동물과 그들의 생활 양식의 진화에 기여하여 독립적인 이동식 먹이사슬을 형성한다. 동물들은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를 그 구성 성분에 당분으로 분해하는 데에 필요한 셀룰라제 같은 효소를 생산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미생물들이 셀룰라제를 생산한다. 셀룰라제는 소가 풀만 먹고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소간에는 셀룰로스를 사용 가능한 당분으로 분해시키는 미생물이 있다. 미생물은 셀룰로스의 이런 분해 산물을 이용하며 살며 소는 다른 분해 산물과 미생물 세포를 이용해서 산다. 물론 셀룰로스에 의존해서 살기 위해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이 소만은 아니다. 양, 염소, 사슴, 엘크, 들소, 버팔로, 영양, 또 뿔영양, 낙타, 라마 등을 포함한
150여 종의 반초 동물들 모두 그러하다. 말, 당나귀, 토끼, 기니피그 몇몇 원숭이들을 포함해서 소위 대장소와 동물이라고 불리는 초식 동물들도 그렇다. 이들은 다른 내장기관을 갖고 있지만 역시나 소화할 때 미생물의 도움을 받는다. 반초 동물에 비해서 조금 덜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반초 동물은 음식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대량의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소화관을 정교하게 진화시켜왔다. 이들의 위장이 4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칸인 반초에는 미생물이 사는 것이고 소위 거대한 배양 용기는 약 83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가 있다. 덩치가 훨씬 더 작은 양의 경우에는 1g당 100억 마리 이상으로 83리터나 되는 소반초에는 미생물 1000조 마리의 거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20만 배에 달하고 미국 국가 채무를 이것으로 환산한 금액에도 몇 배에 달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미생물의 주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은 셀룰로스를 그 성분인 당분으로 분해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셀룰로스가 물에 거의 녹지 않기 때문에 대사적으로 꽤 힘들다. 우리를 비롯한 동물들이 영양분으로 쉽게 이용하는 녹말과 글리코겐 역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길게 이어진 포도당 분자들로 이루어진 고분자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동물, 식물, 미생물 모두가 물에 훨씬 잘 녹는 이 다당류의 결합을 분해하여 단당류로 만드는 효소를 생산할 수가 있다. 소가 대세김질을 해서 만드는 조그만 셀룰로스 입자도 미생물 세포가 소화시키기에는 너무나 크다. 그래서 이 셀룰로스 덩어리를 공격하기 위해 미생물은 세포 바깥으로 셀룰라제를 방출하여 셀룰로스 입자 표면에 직접 부착해야 한다. 입자가 작을수록 미생물 공격에 노출된다. 트림하는 소. 소가 만족스럽게 초원의 풀을 먹고 대세김질하고 대부분의 동물들이 먹고 살기 힘든 음식에서 지방을 만들어내고 가끔씩 트림하는 것은 모두 다 이 미생물 덕분이다. 소 위에 있는 미생물이 트림을 하게 만들지만 또한 이들 덕에 소는 풀을 먹을 수 있다. 곧 보겠지만은 배 속에서 미생물이 사는 덕분에 몇몇 곤충을 포함한 여러가지 동물들이 우리나 다른 동물들은 스스로 소화할 수 없는 식물 성분인 셀룰로스가 가득한 형편없는 식사를 하면서도 잘 살아가는 것이다. 소가 대단히 자주 하는 트림은 미생물 대사활동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이것은 소의 복잡한 소화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미생물 신진대사의 부산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메탄을 배출하는 필수적인 행위이다. 좀 더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일반적인 소는 하루에 약 28리터의 가스를 생산하고 방출한다.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소가 이 가스를 방출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치료하지 않으면 소에게는 치명적이다. 소는 풍선처럼 부풀어 확대가 되어버린다. 소이사가 확대증을 치료하는 과감한 방법은 어떻게 가스를 방출시키는 거, 긴 칼로 소 옆구리를 뚫어서 계속해서 쌓이는 가스를 방출하는 거. 놀랍게도 미생물로 가득한 소의 첫 번째 위를 칼로 찌르거나 다른 방법으로 주변 환경에 직접 노출시켜도 소에게는 별다른 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 반추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계속해서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반추위까지 완전히 구멍을 뚫어놓는 소들을 데리고 있다. 수학계에서는 이것을 누공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도 소들은 건강하고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대세균질 역시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만족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로 소 생존의 필수적이다. 제대로 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소는 자신이 섭취한 풀과 다른 식물들을 반주위의 미생물들이 셀룰로스를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만큼 미세하게
갈아야 한다. 손은 음식물을 빠르게 섭취한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음식물을 한 덩어리 저어서 다시 씹어서 더 작은 조각으로 만든다. 이 과정을 대생김질이라고 한다. 소들은 하루에 10시간쯤 대세김질을 한다. 하지만 소는 풀이나 건초만 먹으면서 어떻게 그 몸을 유지하고 또 심지어는 살이 찌는 것일까? 물론 풀이나 건초에도 우리를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의 단백질과 당분, 지방과 영양소들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 영양분은 동물의 영양학적인 요구량을 채울 만큼 많지가 않다. 풀, 건초, 다른 이파리 식물의 주요 구성물질은 식물의 세포벽을 만드는 섬유질인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이다. 포도당을 과당으로 바꿔주는 미생물 효소인 글루코스 이소메라제라는 대단히 흥미롭다. 돌이켜보면 이 효소를 발견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효소는 원래의 박테리아 안에서 하던 대사 역할을 포도당이나 과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대신에 또 다른 동물인 자일로스를 활용하는가. 첫 번째, 자일로스는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는 주요 요소인 헤미셀룰로스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자연계에 풍부하다. 이 효소가 자일로스를 또 다른 당분인 자일로스로 전환시키고 그 후에 박테리아가 이를 활용한다. 1957년에 굉장히 우연히 이 효소가 포도당을 과당으로 전환시키는 아주 약간의 능력, 이 발견은 엄청난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포도당 구조적으로 자일로스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에 또 다른 예상치 못했던 사건으로 이 효소가 아주 약간의 코발트 이온만 있으면 훨씬 뛰어난 포도당 과당 전환체가 된다는 정대한 사실을 알려냈다. 이 발견은 박테리아에 많이 있는 글루코스 이소메라제에 대한 열띤 연구의 시대를 열어주고 마침내 액상 과당을 만드는 실질적인 분야에도 활용이 되었다. 그리고 이 효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배양법도 더 많은 효소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었다. 액상 과당을 상업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넘어야 했던 수많은 장애물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배양할 때에 값비싼 자일로스를 넣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자일로스가 없으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 균질은 효소를 만들지 않는다. 자일로스가 있어야만 미생물이 이것을 대사시킬 효소를 만들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제적인 장벽은 값비싼 자일로스가 전혀 없어도 글루코스 아미라제를 만들어내는 다른 변이 근지의 이런 가스를 만들고 미생물 추출 효소는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서 세탁용 세제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 미생물 추출 리파제, 불용성 지방과 기름을 분해하여 수용성 분자 이렇게 해서 세탁 재료로 쓰인다. 이 모든 효소들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옷을 세탁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옥수수로 감미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미생물 추출 효소가 아마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옥수수 전분은 공장에서 3단계를 거쳐서 액상 과당으로 변화한다. 전분이 말토덱스트렌 또 이렇게 되고 이것이 포도당이 되었다가 다시 액상 과당이 되는 것이다. 각각의 단계에서 미생물 추출 효소가 반응을 촉진시킨다. 처음 2단계를 진행시키는 효소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공동활동의 생산물인 포도당은 당이긴 하지만 별로 달갑지는 않다. 옥수수 전분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요리에 널리 쓰이는 옥수수 시럽이다. 엄청난 단맛은 포도당이 과당으로 전환되는 3번째 단계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과당은 대단히 달다. 만약에 설탕, 즉 자당이 당도 100이라고 하면 포도당은 70 정도이지만 과당은 130 정도이다. 게다가 포도당은 대체로 불용성이라서 농적 시럽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장이 어려워서 최근의 식품업계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는다. 평형 혼합물에서는 과당을 결정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얻지 못한다. 이 말이 뭔가 화학적인 딜레마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해결책 역시 미생물적인 것이다. 포도당과 과당 사이의 평형은 온도가 올라가면 과당 쪽으로 이동한다. 글루코스 이소메라제가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다면 과당 용액을 결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미생물을 어디서 찾을까? 고온 환경에서 연료성 효소를 생산하는 돌연변이 균주에서?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답을 알아내면 대단히 이득이 될 것이다. 많은 면에서 액상과당 우리의 단맛에 대한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액상과당은 매우 달고 저렴하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인공 감미료들이 의학적으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문제가 있는 반면에 액상과당은 안전하다. 과당은 대부분의 과일에 있는 자연적인 감미료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액상과당에 자당이 없다는 것이다. 자당은 충치의 원인이 된다. 우리의 식생활에 자당을 완전히 제거하면 충치도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불행히 액상과당과 비만의 유행이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는 더 있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패스트푸드점과 음식점에서 내놓는 청량 음료의 양이 몇 배나 늘었다. 그리고 이것이 비만을 유발한다는 확실한 생리학적인 증거도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대부분에 들어있는 당분인 포도당에 반응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산되고 이것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을 방출시킨다. 이런 렙틴이 부족하면 결국 비만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서 유전적으로 렙틴을 생산하지 못하는 유전자를 가진 지는 비만이 된다. 하지만 췌장에는 과당 수용체가 없다. 그래서 과당이 배가 부를 만큼 먹었다는 신호를 보내지 못한다. 하지만 미생물에서 잘못을 돌릴 수도 없다. 미생물은 식물의 세포 밖에 있는 물질을 분해한 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것을 지방으로 만든다. 사실 다른 장에서 보겠지만은 비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은 따로 있다.